네, 결의 하나에서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결의 하나의 창립을 뒤늦었지만 작년 7월에 창립했다고 들었어요. 뒤늦었지만 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영천에 올 때마다 저는 이제 유족회 분들만 만나고 가고 했었는데 이렇게 지역 시민사회에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게 굉장히 든든하고 좋습니다. 시민사회에 그 노민회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단체들 함께 계신 것들이 참 좋고요. 또 반갑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그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최근 국면에서 두드러지는 게 과거사 분야인 것 같습니다. 뉴라이트 정부로서 막 이렇게 너무나 표를 내면서 이 과거사 문제로 욕을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 시민사회에서 이제 과거사 기억 운동을 하고 또 과거사의 그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그런 운동들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항쟁 사실 제가 이제 어르신들 많이 오실 줄 알고 이렇게 내용을 좀 많이 앞부분 이렇게 서로를 잘라냈는데요. 막상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좀 잘라내기 후회가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강의에서 제가 강의 안에 담은 거는요. 10월 항쟁 책도 마찬가지지만 강의 안에 담은 것은 단순하게 46년 10월 항쟁 그것만 담은 것이 아니라 해방후부터 50년까지 역사를 담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발동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시기가 우리나라 국가가 만들어지는 시기였잖아요. 국가가 만들어지는 시기고 분단 체제가 형성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분단 체제 형성되는 시기 국가 형성기의 역사가 올바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아무래도 정말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그 국가 형성기 과정에 정말 이렇게 뭐 이승만의 뜻대로만 된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아래로부터 많은 운동들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다. 분단 체제에 반대하는 저항이 있었다. 자주적으로 우리나라를 만들려는 운동이 있었다. 그 과정에 10월 항쟁이 일어났고 4.3이 일어났고 여순이 일어났고 그게 한국전쟁이 민간인 학살로 이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금 3시 반이라서 1시간 반 하게 되면 5시까지 해도 되나는데 뭐 어떻게 되나요? 1시간이야 되나요? 네,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해방 직후 상황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민중의 소망이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만들고 친일파를 청산하고 토지개혁을 하고 식량난을 해결하는 거죠.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토지개혁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봉건사회에서는 지주 양반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 상태였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도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가을에 추수하는 소작료 다 내고 그 나머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하고요. 사회적으로도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주 양반한테 이제 신분적으로 예속이 되죠. 그러니까 신분제 자체는 가보개혁 때 폐지됐지만 농촌사회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 하세요. 영천에 와서 제가 그 예전에 어르신들 만나보면은 그 소작인 집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양반의 그 아이들, 애기들, 저기 어린애들, 10살짜리 애들 보고 애기씨, 도련님 이렇게 존댓말 해야 되고 그 애들은 또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반말하고 그런 세상이었다. 그 미스트 션샤인 보면은 거기에 보면 그 이제 이정은 배우가 그 주인공이 여성 이제 주인공 보고 애기씨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봉건시대의 종이라고 불리는 우리 민중, 그죠? 민중 이 평민들이 바로 양반 지주한테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고 이등 국민으로 살았던 그런 문제 때문에 토지개혁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토지개혁 문제 하는 게 굉장히 좀 큰 열망이었어요. 농촌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해방 직후에 일본이 이제 다 물러가고 나니까 이제 너도 나도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주적인 건국운동을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듭니다. 그 건국준비위원회 처음 만들었다가 미군이 들어와서 그걸 해산시키니까 각지에서 인민위원회 만들었죠. 그 영천에도 인민위원회를 만듭니다. 또 인민위원회라는 게 뭐
그 인민군 전향기 때 인민위원회하고 또 다르게 해방 직후의 인민위원회는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로 이제 우리가 명장 뽑았다, 우리가 군수 뽑았다, 우리가 서장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큰 장소에 가서 투표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역 유지들이 서로 이제 의논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인민위원회를 뽑았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에는 남조 국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정시하고 조시, 조시, 또 금호 쪽에는 안시, 광주 안시, 또 황보시, 뭐 이런 이제 그 집성촌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집성촌의 지역 유지들, 뭐 집안의 종손들,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제 인민위원장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인민위원회가 실제로 통치를 한 지역이 저기 지도가 있지만 까맣게 표시됐죠. 저런 데는 미군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미군이 들어와서도 자기들 그 행정력이 못 미치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 통치를 하고 이제 다 이제 지방 자치 권력으로 한마디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민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단체를 만들었어요. 여성의 농민의 뭐 부녀 동맹 이렇게 만들고, 정당 조직도 조선공산당, 민당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일 먼저 만든 게 조선공산당이고요. 그 조선공산당이 이제 지금은 뭐 들으면 뭐 공산당,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왜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시기에는 조선공산당이라는 이제 일제히 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했던 그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만든 단체다. 그리고 다른 그 세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친일을 좀 안 했다. 친일을 덜 했다. 그래서 애국자들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또 평등을 이야기하고 토지 분배를 토지 개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47년, 48년에 미군정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그 조선공산당의 후신인 남조선 노동당이 그 당시 인기가 70% 정도 이렇게 인기를 얻었어요. 요즘 뭐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더 대중정당으로서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이제 정당도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구 사례를 보면 거의 80여 개의 단체가 있었다고요. 영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천에도 뭐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영천읍에는 그 안시, 이제 여자분 이름은 안 알려져 있다. 안시가 부녀동맹 위원장이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오빠는 청도 사람이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나, 그 민중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냐 하는 거는 민주주의 민족 전선이라는 단체에서 발표한 전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민족 전선이라는 단체는 여러 사회 단체와 정당이 연대를 한 거예요. 그럼 요즘으로 치면은 뭐 무슨 뭐 민중연대 뭐 그죠, 무슨 예전에 전국연합 뭐 이런 연대단체 좀 되겠죠. 그런 연대단체에서 만든 근구 원칙을 보면요, 기업가와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 지주와 농민이 잘 사는 나라, 여자의 권리가 남자와 같이 되는 나라, 청년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즉 뭐 내용이 자본과 타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함께 잘 살자. 뭐 이거를 이제 요즘 이제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면 사회민주주의적인 관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요 전단을 발굴하신 옆에 김종민이라는 분이 지금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이신데, 이분 생각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고, 뭐 그 당시 이제 예전에 그 좀 학생운동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라든지 뭐 이런 노선들이 나오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계급 타도 뭐 그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모든 개척 계급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남녀 평등을 이때부터 벌써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보적이죠. 또 페미니즘이 뭐 2015년 그 최근 지금 현 세대 2030만의 것이 아니라 이미 해방 직후에 민주주의 민족 전선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국 원칙이라는 전단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도 많이 유행을 했어요. 뭐 해방의 노래, 뭐 이제 이런 다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 유행한 노래가. 원래는 이게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왔는데 아까 노래 제가 한번 틀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강창덕 선생님이 그 당시에 하양에 살고 계셨는데 소년으로서 그 시기를 경험하신 걸 증언을 하신 게 있어요. 이제
그 46년 3.1절에 해방되고 나서 처음 3.1절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뭐 이 3.1절 기념식을 무슨 뭐 요즘은 보면은 이제 시의회 뭐 무슨 이렇게 아주 엄숙하게 소수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 민중이 하는 거예요. 전 민중이 기념식을 하는데 주로 시골 장터, 시골에서는 시골 장터에 모여가지고 만장 걸어놓고, 그죠? 걸어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면서 이제 춤추면서 기념식을 했고요. 그리고 전단을 이제 요즘처럼 종이가 없으니까 문종이를 잘라가지고 문종이에다가 소작 3.7제로 하라, 남녀 동거하라 이런 전단을 써서 이렇게 벽에 붙이고 하면서 이제 부글부글 장터가 부글부글 하도록 모여서 기념식을 하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그렇진 않죠. 예. 그리고 또 이분 말씀이 그 당시에 일제가 남기고 간 젖산이죠. 젖산. 그죠? 또 일제가 좋은 집 이런 거, 공장, 좋은 집 이런 거 다 차지하고 있다가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또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 젖산 빈집이잖아요. 빈집 그런 걸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민청 사무실 이렇게 이제 그 차려가지고 거기서 밤마다 이제 동네 청년들 다 모여서 같이 이제 노래도 부르고 공부도 하고 요즘 치면 세미나를 하는 거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 노래 이렇게 부르고 하면은 그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곧 막 우리나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바로 설 것처럼 막 가슴이 벅차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유족 회장님 가셔서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경상북도 인민위원회에서 정치학교를 열었어요. 왜 열었느냐? 각자 뭐 단체는 여기저기서 만드는데 활동가가 없어. 단체를 이끌어 나갈 활동가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인민위원회에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제 학교 만들어서 일종의 간부 양성을 하는 거예요. 활동가 양성.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이제 양성을 했는데 미군적 문서에도 나와 있어요. 뭐 내용이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정치, 경제학, 철학, 뭐 이런 거 하고 정세, 뭐 조직론 이런 걸 이제 한 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그 이제 1회 졸업식을 경상감정공원 그 이제 장소에서 46년 2월 7일에 했다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누가 제공을 해주셨냐 하면은 경북유족회장님, 전영천유족회장님, 정정홍 선생님이 제공을 했는데 여기 지금 중간에 이제 앞줄에 맨 앞줄에 앉은 사람의 그 두 번째 좀 이렇게 퉁퉁하신 분, 풍채 좋으신 분이 바로 정정홍 선생님의 아버지 정심영 씨고요. 이 정치학교 교장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앞줄에는 선생님들이고 민위원회 간부들이고 뒷줄은 이제 주로 뭐 이렇게 노조 간부들 청년들이고요. 2회 사진도 있습니다. 자, 2회 사진을 보면 1회 사진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예, 훨씬 젊어요. 훨씬 젊고 보면 학생복을 입은 머리가 짧은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앞에 선생님들도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1회에는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다리 딱 모으고 앉아 계신데 여기는 다리도 이렇게 벌리고 아주 자유분방하게 앉아 계신데 뒤쪽에 보면은 학생들이고 맨 뒷줄은 대학생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두 줄은 중학생, 그 당시 6년제 중고등학교 이제 합쳐서 6년제 중학교니까 그 중학교 간부들인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간부들, 그저 이런 분들 모아서 활동과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치학교도 열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또 그 당시 다양한 정당들이 있었죠. 뭐 좌우, 중도 이렇게 다양한 정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짜잔, 미군이 들어오죠. 그 9월, 10월, 대구에는 10월에 이제 미군이 들어옵니다. 들어서 미군은 점령군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해방군이라고 생각하고 웰컴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점령군이다 보니까 당장 조선 총독부 건물에 들어와서는 일장기 내리고 태극기 한국 깃발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성조기를 올려요. 이제 자기 땅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군이 이제 하는 게
친일파 등용하고 토지개혁 지원하고 식량 공출하고 또 뭐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까지 설명하려면 너무나 길어서 제가 생략하고 그 정도는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보면은 이 귀한동포 문제 보면요,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일본으로 만주로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떠났다가 해방됐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면은 고향에는 땅도 없고, 그죠? 이제 해서 주로 열차 타고 오다가 차비도 없으니까 자기 차표 차비 낸 만큼 이제 가다가 어디 이제 도시 부근에 이제 내려서 거기 정차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도시들, 뭐 대구 같은 데 보면 해방촌 많습니다. 그 해방 직후에 난민들이 모인 그 빈민촌입니다. 이런 빈민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군 측이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그대로 굶고 빈민이 되는 거죠. 그 대구에 그 당시 빈민이 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실업자 빈민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살도 하고 뭐 이제 그 범죄도 일어나고 이제 온갖 문제가 일어나죠. 그 더군다나 그 식량 같은 경우에 뭐 잘 알다시피 식량을 처음에는 자유국가제로 하다가 안 되니까 식량을 다 수거를 해서 배급을 하는 공출 배급을 하는 그런 형태고 그걸 일제강점기보다 더 잔혹하게 하고 더군다나 이 식량 공출을 할 때 일제강점기 때 그 공출을 했던 친일 순사가 어제 왔던 그 순사가 다시 와서 공출을 해가고 이러니까 이제 민중들 입장에서는 이게 해방이 돼도 해방된 것 같지가 않다. 일제 식민지가 되풀이 된다. 트라우마, 그죠? 이제 트라우마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다가 신탁통치 오보 사건, 뭐 이건 아실 겁니다. 뭐 이것도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45년 말에 모스크바 3.3회의를 했는데, 모스크바 3.3회의는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의 앞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가 거기에 끼인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표는 거기에 끼일 자리도 없고, 나의 앞날을 결정을 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 못 가고, 딴 사람들이 3명이서 이제 서로 의논을 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의논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임시 이제 민주주의 정부를 만드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미국과 소련이 이제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소련이 좀 의논을 해라. 그리고 이제 한 5년 기간 동안 미국 소련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내 나라가 신탁 통치를 하면서 좀 일종의 후견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이제 정부를 만들도록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안을 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원래 신탁 통치는 미국이 제안한 것이고 회담일과 미소가 공동 결정할 것인데 동아일보에서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뭐 반탁 찬탁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죠?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 좌우 구분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좌우 구분도 없고 빨갱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냥 친일파 애국자 이 정도인데 그냥 사상 노선의 차이는 좀 있겠죠. 뭐 예전에 우리 학생운동 하신 분들 알겠지만 NLPD 뭐 이 정도 차이는 있죠. 누구나 있는데 그게 막 극단적으로 서로 전쟁을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탁치 파동을 계기로 해서 우익 세력이 이제 결집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좌우가 이제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 뒤로부터는 이제 서로 테러도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46년 10월 항쟁. 그 45년 이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우리의 의지니까 전부 다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공산당이나 전평이나 이런 데서도 파업하지 말자, 미군정하고 협조하자, 뭐 이렇게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46년 넘어가면서 이거 식량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빈민 문제 심각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를 제대로 안 하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학생들 동맹 휴학하고 노동자 파업하고 시민들 집회하고 빈민들 식량 요구 시위하고 농민들 또 소작쟁이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 영천에서는 소작쟁이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또 공출을 경북이 굉장히 가혹하게 이제 전국에서 가장 가혹하게 공출을 했는데 영천이 식량 공출을 아주 가혹하게 한 것으로 좀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항의하면서 이제 9월 총파업도 일어나죠. 9월 총파업 전에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선공산당의 신전술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도 10월 1일 날 조선일보에서 뉴라이트의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10월, 나름대로 10월 사건 이러면서 자기 딴에는 분석한다고 썼는데, 이 10월 사건은 조선공산당의 신전술로 인해서 박헌영의 신전술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주로 이제 그 보수 쪽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박헌영의 작품이다. 한마디로 그 빨갱이들이 이제 빨갱이 몇 명이 이렇게 사주를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일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신전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전반기에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46년도에 이제 여기저기서 막 파업 일어나고 막 시위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미군적 생각에서는 이 무지몽매한 민중들이 스스로 저렇게 투쟁하고 파업할 리가 없다. 누군가 불순 세력이 뒤에서 꼬드겼을 것이다. 그 예전에 그 2008년 촛불 시위 났을 때 이명박이 촛불을 사준 누가 사줬는가? 촛불 시위를 누가 사주했나? 그 촛불 사준 사람 잡아 넣어라. 왜 이렇게 촛불이 아니고 초를 사준 사람을 잡아 넣어라. 양초 무장을 잡아 넣으라는 거지. 그런 말을 하는데 그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민중이 스스로 일어난다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들의 눈을 봤을 때는 민중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를 꼭 닥치니까 그 불순 세력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걸 지목한 게 조선공산당과 진보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잡아가두니까 이제 조선공산당에서 그동안은 협조로서만 했는데 이제는 협조만 하지 말자. 항의를 하자. 이제 한 게 바로 신전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군적 타도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 협조만 하지 말고 항의를 하자 해서 신전술을 펴면서 9월 총파업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9월 총파업 해가지고 딴 지역은 거의 이렇게 파업이 진압돼 버렸는데 대구는 시민들하고 노동자가 합세를 해서 항쟁을 일으켜요. 자, 뭐 이건 영상도 아까 또 영상 하나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10월 1일 날 오전에 경북도청 앞에서 빈민들이 쌀 달라고 시위하고 또 10월 1일 날 오후에 대구역 광장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해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경찰이 발포를 하고 그 현장에서 노동자 김용태가 사망을 하고 이튿날 오전에 이제 또 다시 대구구청 앞에서 빈민들이 쌀 달라고 시위를 하고 또 이 대구역 광장에는 다시 또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경찰이 발포를 해서 20여 명이 사망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구경찰서 앞에서는 학생들이 김용태의 시신을 들고 시위를 하고 연주를 해서 15,000명 정도의 시민과 청년들이 모이니까 결국 경찰들이 항복을 하고 경찰서를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하니까 오후에는 시내 전역에 경찰들이 도망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통 제가 대구나 다른 데서 강의하면 요거 가지고 30분 잡아먹는데 너무 많아서 그 뒤에 영천 이야기 좀 할 게 너무 많아서 벌써 시간이 지금 4시 55분인데 영천 이야기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 이야기를 넘기겠습니다. 이 한 장으로. 이렇게 그 당시 뭐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렇게 까만 치마 입고 흰 저고리 입은 그 시위대의 모습, 그죠? 전표의 25%가 여성이었다고 해요. 여성들이 굉장히 해방 직후에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진은 대구역 광장에서 10월 2일 날 경찰이 발포를 하고 난 다음에 발포를 하는 그 당시의 사진이고 미군들이 다 찍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사진은 그때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5.18을 떠올리시는데요. 저 바로 5.18이나 같은 민중항쟁입니다. 그 10월 1일 대구 역광장에 유병화 선생님, 이분 돌아가셨는데 철도 노조원이었던 이분이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김용태가 죽는 걸 봤다. 철도 노동자 김용태가 죽는 걸 봤다. 시신 수습하는 것도 봤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대구 부후생과에서 발표한 민간 피살자 명단에 보면 김용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보수 쪽에서는 주장하기를 뭐를 했냐면 경북대 영안실에 있던 그 행렬병자 시체를 끌고 나와서
그 죽은 사람의 시체라고 가짜 시체를 들고 나와서 시위를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선전을 했어요. 물론 뭐 그게 법정에서 의대생들이 자기들 좀 형량을 줄여보려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목격을 하신 분이 김용태 시신 들고 나오는 걸 받고 또 명단에도 있습니다. 대부분 명단에 있고 미국 문서에도 이상이 그 일은 있고 신은미상의 시신을 들고 이상이는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10월 3일 날 사망을 했고 김용태 그 신은미상 미국 문서에 그렇게 나와요. 신은미상의 한 사람은 즉사했는데 그 시신을 들고 이제 이튿날 나왔다 이런 문서까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지금도 뉴라이트 쪽에는 뭐 가짜 시신 들고 나와서 박한영의 작품 이런 데서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 대구 시골 사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일 오후부터 대구 진압이 들어가고요. 그 계엄령 포함해서 장갑 작업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산한 시위대가 이제 이제 경북 각군으로 흩어집니다. 뭐 트럭에 한 30명씩 타고 가기도 하고 도보로 가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 뒤로 경북을 거쳐서 12월까지 전국을 한 바퀴 돕니다. 대구 경북을 거쳐서 경부선을 따라서 한 무리를 경남으로 한 무리를 충청도로 나중에 서울 강원도까지 돌아서 전라도까지 이렇게 도는 형태로 해서 대구만 해도 77만 명, 그 다음에 그 남한 73개 시군이 참가를 해서 제2의 3.1운동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입니다. 옆에 지도에 그 까만색 표시된 곳이 바로 그 당시 시위가 일어났던 항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대구에서는 시위를 하다가 이튿날 이제 그 10월 2일날 오후 되면 지주 관리들 끌고 나가서 그 집 습격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그 뒤로 갈수록 어떤 영상이 나타나냐면 경찰이 좀 선제 공격을 해요. 경찰이 미리 이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고 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의 조직 세력들이 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 예를 들면 영천에 지금 교례 하나 영천 지역에도 만약에 46년에 있었다면 그때 시월항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영천은 아주 많이 했고 이제 다른 지역이었다면 주로 영천 지회 회원들이 모여서 비밀리에 모여서 그래서 이제 산에서 막 시위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고 여기저기 검거되고 학살되고 뭐 대구 같은 경우는 5명씩 쫓아가지고 경찰들이 이제 집집마다 근무하러 다니고 마치 혹시 그 80년 5.17, 5.18 이후에 상황 경험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5.18 직후에 보면은 광주에서 항쟁이 일어날 동안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학교 주변의 자취방마다 경찰들이 수색을 하고 사진 들고 가서 잡아가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막 수배당하고 그 당시 또 고초를 겪으셨던 정대호 선배님도 이렇게 계신데 그런 게 생생하실 텐데 바로 시우라지 직후에도 그런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그런 양상들 여기저기 죽고 잡혀가고 이런 분위기였고요. 한쪽에서는 항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영천 같은 경우에는 영천이 금호를 따라서 대구에서 먼저 옵니다. 그래서 금호 이쪽에서 한바탕 합니다. 집회 한번 1차로 하고 그 새를 모아서 영천 업으로 갑니다. 업으로 가서 10월 3일 새벽 1시에 이제 집회가 일어나요. 영천읍에서 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이제 이 신장로를 따라서 각 면별로 흩어집니다. 그럼 10월 3일 날이 장날이었대요. 그렇지. 그래서 그 장날 장터에서 또 만세 부르고 뭐 난리 나고 그 다음에 면에서 다시 마을 단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위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894년 농민항쟁하고 좀 비슷했다. 영천에서 증언을 보면은 9월 9일 중식날 면세 소재지 자창리 장에 갔더니 숲에서 만세 부르고 정도영 씨 부잣집 불지르고 야단이다 시작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점심 먹고 소먹이로 나갔더니만 이분은 그때 소년이었어요. 소년.
소모기로 나갔더니 들판에 뭐 양철통 두드리는 소리 온갖 소리가 나니까 송아지가 놀라가 뛰어가 버렸고 그래서 보니 이슬비가 내리고 폭이 누렇게 익은 들판에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하얗게 덮였더라. 저부터 흰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앞집에 매정식 때 부장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와서 이제 가재동 입수했다. 이제 이런 그래서 그 청년들이 마을을 점령해서 정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총이나 있나 문동이 들고 양반이랍시고 행세하던 것들 다 패고 순사들 때리고 죽이고 양반 기아지 좋은 거 다 불사지르고 희한하지. 일주일 동안 저거 세상이라 무슨 주의가 없고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 이렇게 그 양반 없애고 땅 준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어릴 때부터 고통받고 대대로 맺혀있던 한이 풀려서 천지도 모르고 일어났다 이렇게 영천 자천리에 사시던 함태원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지만 함태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봉건시대에 수백 년 동안, 그죠? 천년 이상, 그죠? 가슴 속에 맺혀있던 한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시민혁명이 있었잖아요. 프랑스라든가. 근데 우리가 시민혁명을 못 거쳤잖아요. 뭐 시민혁명이든 뭐 민주주의 혁명이든 간에 이 봉건제를 청산하는 그런 혁명을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한들이 꼭꼭꼭꼭 이렇게 눌려있다가 이때 한꺼번에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한 그 1년 된 미국 쪽에 대한 그 1년 된 한이 아니라 몇백 년 된, 천년 묵은 한이다. 천년 묵은 한이 이제 이렇게 동학, 그죠? 가보동미 전쟁 때도 터지고 지금 여기서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주 소작 그거다. 이제 농촌에서, 영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굉장히 사람대전 못 받고 했던 거, 그 한이 비감칠렸다.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뭐 선산 이야기, 박상희 또 이제 시월항쟁 주도했다는 이야기, 이게 워낙 유명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도 시월항쟁 유족이다. 예. 보통 박근혜 시월항쟁 유족이다. 이런 웃으시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 그러니까 마치 이제 현대사로 보면 지금 최근 근대사로 보면 5.18 직후에 전두환이 들었을 때 마구 총칼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그 시기하고 비슷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잡아가두고 한쪽에는 이제 그 당시 경찰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우익청년단을 키워서 돈을 줘서 키워서 경찰을 보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우익청년 조직을 강화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기반이 없잖아요. 국내에. 해외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국내에 기반이 없으니까 누구를 이제 육성을 해서 자기 기반으로 삼습니까? 이승만이 국내에 기반이 없으니까 네, 월남한 청년들, 네, 서북 청년회 같은 월남 군이 서북 청년회 같은 양성해가지고 자기 기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 이런 이제 개신교 기반으로 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9월 6일 날 개신교 국가와 기독교 개신교 국가폭력 죄책 세미나 거기에서 이제 시월항쟁과 서북청년회 그리고 개신교 관계 그때 발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서북청년회 육성한 게 영락교회, 그죠? 한경지국사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경북 각 지역에 독립촉성국민회 이승만 하부 조직 육성할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개신교인들이에요. 각 지역에. 네, 유민항쟁가도 아까 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노래를 이제 항쟁 직후에 비장하게 불렀어요. 뭐 요즘 님을 위한 행진곡처럼 이제 너도 나도 숨어서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지었다는 이유로 김순남님은 그냥 체포령이 내려져서 결국은 좀 월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래가 48년, 49년까지 유행을 했는데 49년이라든가 이런 데도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간 사람들 판결문을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19살 청년들이 어깨동무하고 다니면서 인민항쟁가를 고창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한마디로 요즘을 치면 어깨동무하고 이제 결의하나 그 회원들 3명이 어깨동무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고착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이야. 감옥에 가둬야지. 징역 1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이제 이민혁쟁가가 그런 노래였어요.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항쟁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47년 3.1절 기념대회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는 47년부터 또 50년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7년 3.1절과 46년 3.1절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46년 3.1절은 해방 직후 정말 좋다고 막 에헤라디아 막 만세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했는데 기쁘기만 했는데 47년 3.1절은 미군정의 그 탄압의 맛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문을 보면요. 여기 신문 제가 일부만 이렇게 실어놨는데 이 땅의 백성이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이 모였고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이런 말도 나오고 구름같이 모인 군중이 울음소리 박수소리 속에서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미군정에 대한 저항의식이 싹 트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집회를 했고요. 그 집회하고 이제 시위를 하니까 거리 시위를 하니까 서울, 부산, 전업연합, 순천, 제주에서 경찰이 발포를 해서 전국에 16명이 사망을 하고요. 이건 공식적인 통계니까 그 이외에도 더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10월 항쟁 때는 일어나지 못하다가 이제 뒤늦게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 죽고 하니까 총파업이 일어나고 그 총파업하니까 그것을 또 경찰이 탄압하고 탄압에 못 이겨서 청년들이 산으로 한라산으로 들어가서 무장대 만들고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월 항쟁이라는 게 40년 10월, 11월, 12월 이때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47년에도 이제 운동이 계속 이어져요. 제주에도 이어지고 3.1절 집회도 이어지고 그 뒤로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47년 여름에 그 보리공출 반대 집회가 농촌에서 2,000명 단위로 시위 일어나는 게 보통이에요. 뭐 이렇게 거제도 같은데 조그만한 데도 2,000명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계속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 제주 같은 경우에 47년 3.1절 시위 일어나고 총파하고 무장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듬해 48년에 4.3 항쟁을 합니다. 4.3 항쟁 왜 하는지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건데요. 그 4.3 항쟁하고 그러니까 진압을 하기 시작하고 이승만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48년부터 초토화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장대를 학살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이제 초토화 작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보급기지를 없애라.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 있는 무장대를 죽이기는 힘드니까 무장대에게 밥을 해줄 수도 있는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보급기지를 없애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마을을 다 불태워버려라. 그러면 빨리 산에서 굶어 죽을 거 아니냐. 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유격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을 민간인을 바로 이 하나의 일종의 같은 적으로 보고 죽이는 게 초토화 작전입니다. 이게 보면 만주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만주에서 토벌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것도 보면 뭐 비민 분리 전략이 뭐 이렇게 전략들이 쭉 있는데요. 그것도 이야기하면 제가 또 일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어쨌든 이런 초토화 작전을 해서 이제 제주에서 이 시기에 거의 60~70%가 사망을 합니다. 제주 지금 4.3 희생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주민들은 이런 초토화 작전을 피해서 한라산으로 숨어서 도망다니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년 3월까지 되면 한라산에 숨어있는 그 피난민들 손들고 자수하고 내려오면 살려주겠다 해서 산에서 내려왔죠. 산에다 삐라를 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단을 뿌리니까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온 사람 집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학교나 이제 공장 창고, 저 동양 척식회사 창고 이런 데 이제 그 수용을 하고 심사를 해서 분류 심사를 해서 일부는 총살하고 일부는 형무소 보내고 일부는 풀어주고 이런 형태를 하고요. 그 과정에 여성들은 성폭행, 성고문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서북청년단이 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진학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전쟁까지 이어지고 이런 제주 항쟁이 이제 제주 지금 뭐 저 제주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다 이렇게 복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만주에서의 토벌 경험을 제주에 가져와서 하고 제주에서의 경험을 민간인 학살의 경험이 또 언제 이어집니까? 예, 나중에 1950년이 한국전쟁 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그대로 또 살려서 학살을 합니다. 예, 김달산 이야기 뭐 합니까? 김달산 요지는 뭐냐면은 원래 그 제주도 고향은 제주도인데 대구에서 살았다 어릴 때. 그래서 10월 항쟁 때 대구에서 활동했다. 그러다가 10월 항쟁 이후에 수배당하니까 제주도로 도피해가지고 있다가 그 산으로 들어가서 그 남도당 제주 도당책이 된 사람이다. 그 이야기고요. 여기 최영희 회장님 아버님 최명기 선생님, 그다음에 이일재 선생님, 그 해방 직후에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청년 활동가들로서 제주 4.3과 10월이 멀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그 이승만은 계속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죠? 국내에 기반은 없지만 대통령이 되고 싶고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국가를 만들어서 정권을 만들어서 넘겨줘야 돼. 한국 사람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좀 독립운동가 중에 자기 편이 될 만한 사람, 확실한 친미, 알공인 사람한테 넘겨줘야 돼. 그래서 뭐 김구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여운형도 있고 그 당시에 뭐 장덕수, 이승만 등등 이렇게 박헌영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박헌영 공산당 안돼 X, 여운형 좌파 중도 좌파 안돼 X, 그 여운형 일찍 암살되죠. 또 이제 그나마 이제 또 김구도 싫어 이제 X 그죠? 민족주의다 싫어 이렇게 하고 그나마 이제 이승만, 장덕수 뭐 이제 이 정도 한민당 쪽 장덕수 이렇게 자기 파트너를 생각하고 사실 미군정이 이승만보다는 장덕수를 더 이렇게 선호했어요. 더 합리적이라고 봤어요. 이승만은 너무나 독단적이야. 그래서 이제 더 선호했는데 장덕수를 누가 죽였는지 뭐 아마 이승만 쪽에서 죽였다고 추정을 하죠. 암살당하죠 장덕수. 그러고 나니까 미군정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승만이라도 후보를 세워야지 해서 뒤를 밀어줍니다. 그 뒤를 밀어주니까 이승만은 이제 기고만장해서 서북청년단 키우고 돈 주고 키우고 저 독립촉순국민의 지구 마을마다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전국 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다닙니다. 일종의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0월 항쟁 전부터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하니까. 뭐 이런 이제 그 시도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공산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대중전당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여운형 계열의 조선인민당 또 남조선신민당 이렇게 합당을 해서 만든 게 남조선 노동당이에요. 그렇게 이제 중앙에서는 좀 일찍 합당을 했는데 나중에 10월 항쟁 거치고 지역에서는 합당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회운동 세력을 뭘 했냐 하면은 빨리 미소운동위원회를 열어라. 미국하고 소련이 빨리 협상을 해야지 민주정부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냐. 왜 너희들 그 미소운동위원회 안 여냐. 뭐 미국 소련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 각자 이해관계가 있죠. 미국은 미국대로 한반도 전체를 다 자기 세력으로 하고 싶고 소련은 소련대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결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협상이.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애가 타가지고 열어라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고요. 또 밑바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월 항쟁 이후에 사람들이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이만큼 올라와 있을 때예요. 그럼 비밀리에 남도당원 배가 운동을 해요. 농촌마다 조직을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지율이 남도당이 1위다 뭐 이런 조사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당시 이제 그 강창도 선생님 이야기 여기저기서 소모임을 많이 했대요. 비밀리에. 이때는 이제 합법적으로 활동을 못하니까 이때부터 비밀리에 소모임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학생 7, 8명이 모여서 바깥에 보초를 한 명 세운 다음에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대학생이 와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그 지도를 하는데
교재가 없대요. 근데 뭐 책도 귀하기가 할 뿐 아니라 책이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 안 되니까 그냥 구두로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그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군대 다니면서 하는 대학생은 전업 활동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그 당시 이제 오르그라고 불렀어요. 오르그 이런 조직 활동을 오르그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이제 어디 녹취할 때 녹취하는 예전에 뭐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르그라는 말이 뭔지 모르니까 569 이렇게 저렇게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오르그가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그럼 어디서도 막 이렇게 소모임 비밀리에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또 오르그로 활동을 했던 분 중에 좀 대구에서 그 유명한 분이 얼마 전에 올해 초에 들어가셨습니까? 한기명 선생님이 47년 2월달에 이칠투쟁에서 이칠투쟁 동덕 여고보 그 당시 이제 그 학생회장으로서 이칠투쟁 주도하고 학교 쫓겨나가서 그 뒤로 3년 동안 오르고 생활을 했다고 해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고요. 마치 이제 우리 80년대 초반에 비합법 그 소모임 하듯이 언더 조직 이런 거 하듯이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 그나마 반이라도 있어서 반이 모여서 소모임 하는데 학생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졸업하면 다 지식인이에요. 소지식인이죠. 그죠? 시골에서는 지식인 대접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청년, 10대 소년들도 청년 조직에, 민청 조직 이런 데 들어가는데 어디 뭐 방 같은 데 모여서 할 것 없이 단 밑에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길거리나 단 밑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도 없고 기업도 없고 우리 같은 전사들 무덤도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해주신 분은 역시 49년도에 이제 그 전배청 공장 파업 지원하러 비라포리를 갔다가 잡혀가지고 그 소련수로서 6.25를 보냈던 그 무사일생으로 살아난 분인데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만나서 이렇게 그 당시 그러면은 뭐 소모임에서 어떤 걸 했냐고 그걸 좀 이야기해달라니까 보안이네요, 보안. 이제 보안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대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동지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대요. 캐나다에서 오신 분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역사에 기록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 안 해주시면 누가 그 역사에 기록하겠습니까? 이제 그 역사에 기록할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때 대답을 하신 게 뭐냐면은 지도자들은 이름도 있고 기억도 있지만 우리는 이름도 없고 기억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한 세상 살다가 가면 되는 거다. 그래서 보안이라서 말을 안 하신대요. 그런 전사의 정신으로 평생을 사시던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소공동위원회 속개 요구하는 전달입니다. 47년 5월달에 이렇게 대구에서 10만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됐어요. 열려가지고 또 7월 27일에는 이제 경축 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국 각지에서 이제 온갖 그 남부당 배가 운동을 해가지고 새가 많을 거 아니에요. 다 뛰쳐나와가지고 수만 명씩 이제 집회를 했는데 이제 경찰이 또 두고 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망 이제 타진 일종의 검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집회 현장에서 연사들을 끌고 경찰들이 끌고 가고 그 다음에 8.15 폭동 예비 업무를 했다. 그래서 제2의 10월 항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8월 15일 날.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몽땅 잡아가둡니다. 그들은 이제 공개활동 못해요. 이런 민주주의 민족전선 이런 단체들이. 그리고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유엔에서 처음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하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소련이 이제 인구가 적으니까 이제 북한 쪽이 북한도 아니죠. 그때는 이제 이북 쪽이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 비례를 싫다 해서 이걸 거절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가능한 지역만 해라. 그러니까 이제 남한만에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이런 안이 이제 유엔에서 이제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반대해서 이 여기저기서 선거 반대 운동이 막 일어나죠. 미군정은 이렇게 선전 막 컬러풀하게 막 그 포스터도 이쁘게 그 당시 그죠? 그 해방 직후에 포스터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쁜지 어떤지 모르겠죠. 어쨌든 되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여기저기 붙이고 또 향보단 오늘은 예비군의 전형인데요. 향보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향보단하고 경찰하고 같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유권자 등록을 해라.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이드 배급증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등록을 해서 선거를 치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저항해서 전국에서 소요 사건이 막 일어나요. 그 밑에 사진이 보면 바로 그 당시 선거 반대 운동을 하던 주민들입니다. 그 선거 반대 운동 주민들이 뭐 아주 이렇게 옷 잘 입은 그런 지식인들이 아니고 평범한 농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선거 반대 운동을 했고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선거가 무산되고요. 육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선거가 되죠. 되는데, 뭐 어떤 분 이야기 좀 가창에 계셨던 분 이야기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쑥떠들어 전부 다 산으로 나갔다. 선거하는 50선거 반대하기 위해서.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정부가 수립되고요. 예, 요 이야기네요. 가창면민 전체가 50선거 반대했다 이러면서 강대국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수립 이후로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50년 최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최근 지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조금 건너뛰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 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죠. 그러니까 50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먼저 뽑고, 거기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직선제가 아니고 그때는 거죠.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7월쯤 이렇게 뽑아가지고 8월 달에 정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이때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승만이 대통령 되면서 자기 기반이 없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군대를 장악해야 되겠다. 군대 안에 보면은 그 당시 자기 반대파가 많았거든요. 특히 10월 항쟁 이후에 경찰 탄압을 피해서 많은 진보적인 청년들이 군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장악을 해야 되겠다. 군대 안에서 자기 반대파, 중도파 다 숙청을 해라. 이게 숙군입니다. 숙군.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7차례에 걸쳐서 그 군인들을 처형을 해요. 이렇게 하고 대신에 서북청년단을 키워야 되겠다. 서북청년단한테 무기를 막 주고 서북청년단을 군대나 경찰에 특채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막 키우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48년 12월 달에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정적인 김구를 암살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제, 또 우익단체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을 자기 순하기에 넣기 위해서 막 조직을 합니다. 조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갱이라는 말이 그 전까지는 뭐 별로 이렇게 유포가 안 됐던 말인데, 빨갱이가 이제 그때부터 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는 뭐 저 정도만 해도 태어날 때부터 빨갱이 반공, 그저 빨갱이 나쁘다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빨갱이 이런 말들은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나쁜 단어, 혐오스러운 단어로 정착을 한 그 혐오스러운 단어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승만 요 시기에 의도적으로 이제 정권에서 유포를 한 거죠. 유포를 해서 이 심리적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분단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야산대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격대로 조직을 합니다. 특히 여수남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군인들 보면서 조직이 많이 되죠. 이거 뭐 다 설명하려면 끝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군인들이 다영천 이야기입니다. 군인들이 와서 빨갱이 밥에 넣지 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을 앞 모물에 쳐놓고 하니까 이제 그 서북청년단이 동네에 와서 빨갱이 만들었어요. 무조건 두드려 패니 매 문이야 산에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전리 같은 경우에 군인 경찰이 와서 남녀노소 모두 불러 학교 운동장에 엎어놓고는 여기는 완전히 빨갱이 마을이니 한두 명 가려낼 거 아니다 하면서 때리니
모두 허연 삼배옷 입은 채 일렬로 엎어져서 맞고 고문이 끝나면 각자 매맞은 식구들을 둘러내고 집에 가 눕혀놓고 어혈을 푸는데 그 당시에는 약이 없으니까 장똥을 풀려면 똥물을 먹어야 한대서 집집마다 똥물 거르고 받는 게 일이라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이게 구전이 고향이신 유족분도 와 계신데 예,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수십 명이 산으로 들어가죠. 산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수십 명이 학살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영남과 호남 일대에 영남, 호남, 제주 주로 남쪽에 네, 보면 산마다 청년들이 들어갑니다. 산에 들어가 숨는 일종의 청년들이 산에 들어가는 유행이에요. 유행. 어떤 경우는 동네 뒷산에도 들어가서 있고 이제 그 총도 뭐 가짜 총 만들어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걸 군인 경찰이 포괄한다고 보니까 일종의 작은 전쟁, 지역 내전인가요? 내전. 그 이제 다른 나라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그 독일 학자가 있는 데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나라에 보면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시민 전쟁, 내전들이 있었다. 그 11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고 뭐 이렇듯이. 근데 한국에도 그런 시민전쟁이 있었냐? 놀랐다. 근데 그게 막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바로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그 10월 항쟁부터 쭉 이어진 시민전쟁. 그죠? 뭐 시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민중들의 전쟁입니다. 그 분단정부에 반대하는 전쟁이죠. 그래서 분단체제가 그냥 저절로 싹 된 게 아니라 이런 무수한 반대의 진통을 겪고 지금 이제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산에 들어가면 산군, 유격대원, 그 산군을 도와주는 마을의 들군들도 있고요. 들군들이 많이 학살을 당하죠. 예, 뭐 산에 나무하러 가면 여기 등 밑에도 숨어있고 저기에도 숨어있고 농부끼리 농사꾼들 일하는데 혹시 들어가서 낮에는 그것만 참고 내들어 누워있다가 저녁에는 부드나무 밑에 소고기 들어앉아있더라. 우리 형들의 10대 후반에 19살, 18살 네, 이런 그 형또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더라. 형또래였는데 그래서 맨날 저녁에 개놈들 죽이러 간다고 뜯어 잡고 대나무 창씩씩 쥐고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행방불명되었다. 그때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마을 영천의 할아버지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마을마다 그런 정말 10대 후반에서 한 20대 초반에 청년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럼 이게 영천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를 보면 이제 그 총이 아주 이제 상징적으로 귀한 거예요. 근데 뭐 총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죠? 전부 다 뭐 멀리서 경찰이 이렇게 오면 경찰이 총으로 쏘을 수 있도록 나무를 깎아가지고 나무 가짜 총 이렇게 들고 있고요. 어쩌다 이제 그 일본 구식 총 하나 구하는 그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면 토벌군이 저기 온다 이러면 산에 숨어 있다가 이 총을 지켜야 돼 해가지고 이 총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토벌군하고 땅을 파서 총을 묻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총이 귀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 총이라는 게 일종의 정말 싸우는 실질적인 무기라기보다는 일종의 저항의 상징이었던 거죠. 저항의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들로서 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땅에 파묻고 그 총 묶고 있다가 잡혀가지고 죽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 이제 유격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이렇게 학살이 돼서 들군이 많은 지역, 그죠? 이 남도당원이 많고 이 분단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마을은 뭐 소위 말해서 군경 입장에서는 빨갱이 마을이고요. 그 남도당에서는 민주마을이라고 불렀죠. 민주부락이라고 불렀어요. 민주부락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뭐 영천에도 뭐 구전리 그다음에 금호의 그 도남동 뭐 이런 데죠. 그런 마을 단위 여기는 마을 단위로 수십 명씩 학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들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수 순천에서 제주도 진압을 위해서 여수에 출항 대기 중이던 군인들 2,000명이 출항을 거부하고 홍기를 일으킵니다. 동족의 가슴에 총을 겨눌 수 없다 하고 숙군을 거부한다. 네.
이 두 가지 이유로 이제 한마디로 봉기를 일으키고요. 대구에서도 유견대 군인들이 또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 민간인들이 또 농민들이 많이 학살이 돼요. 그리고 군인들도 학살이 되지만 일부는 산으로 들어와서 이 유격대에 합세를 합니다. 이제 그 유격대에. 그래서 그 이전에 야삼대 수준으로 이렇게 뭐 별로 규율도 없고 하다가 군인들 들어오니까 이제 유격대 수준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뭐 군인들이 이제 와서 이제 일종의 뭐 그 군복 입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편제도 새로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싸움들이 일어나고요. 예, 그래서 49년 요 무렵에 주로 많이 싸움이 일어나요, 이제. 예, 그 영천 같은 경우에, 48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8년 하반기, 49년 상반기, 49년 하반기, 좀 50년 상반기 넘어가면, 49년 하반기, 요때, 굉장히 많이 죽어요. 이때 토모를 많이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 인원수도 보면은, 49년 하반기에 100명, 이 정도로 많이 죽어요. 근데 실제로, 이건 제가 이름까지 조사한 경우고, 이름까지 못 밝힌 경우 치면 이거 한 두세 배 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월별로 따져보니까 주로 7, 8월, 그러니까 추석 전후 8월 달부터 추석까지, 이때를 뭐라 하냐면 앞에 넘어갔는데, 9월 대공세라고 합니다. 9월 대공세. 여기 사라졌나요? 예, 9월 대공세. 그러니까 이승만의 6월 공세가 있어요. 이승만의 6월 공세는 뭐냐면 김구 암살하고 반민특위 습격하고, 그죠? 이제 이런 게 그걸 국회 프란치 사건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잡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승만의 6월 공세고, 거기에 맞서서 여기 지금 유격대들이 9월 공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지역에서 지서 습격하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군경들이 와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대대적으로 학살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그 사람을 죽여도 계속 분단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요즘 치면 정부, 반정부, 그죠? 이승만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단순하게 이승만이 싫다가 아니라 분단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 결의 하나는 통일단체인데 분단이 싫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은 국가보안법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걸 가뒀는데 45년 9월달에 2,600명 감옥에 있었는데 가둬도 끝이 없어요. 50년 1월에는 4만 8천 명이 감옥에 가둬요. 그래서 감옥이 폭남을 싫어해요.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자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도 연도덕 세포가 있어. 방장이 이제 딱 지시를 하면 그 규율에 맞춰서 막 이렇게 해요. 그것도 지금 형무소 계셨던 분한테 제가 들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2탄 이런 거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형무소한테 안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감옥에 가둬도 끝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게 국민보도연맹입니다. 국민보도연맹. 감옥에 가두시면 밖에서 경찰이 관리하자. 일단 자수를 시킨 다음에 경찰이 관리하자. 이제 내무부 장관을 총재를 해서 이제 관리합니다. 이렇게 보도연맹원증 주고. 이제 그런데 마을마다 할당제로 하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할당제로 이 면에 얼마씩 이렇게 이제 무조건 국민보도연맹 가입시켜라 하니까 활동 안 한 사람도 그죠? 다 가입을 시켜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국회에서 한 개 군에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가입을 종용해서 좌우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까지 가입되어서 낙인이 찍혔다는 이런 이제 문제 제기까지 있었고요. 49년 12월 말 대구의 보도연맹 가입자 성별 직업별 이런 그 신문 기사를 토대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가입됐느냐? 대구 도시에는 학생이 많이 가입됐어요. 3,000명 중에 한 1,000명이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여성도 전체로 보면 한 514명. 그러니까 학생이 가입시키기가 좋죠. 학교 다니면 바로 가입시키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농촌에는 아무래도 학교보다는 학생보다는 농민이 많겠죠. 농민이 많이 가입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전쟁 때 학살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제 6월 25일 딱 되자마자, 바로 자수했던 전향자의 조직, 자기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조직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을 몽땅 잡아들여라. 왜? 인민군이 오면은 동조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금 동조를 했는 게 아니라 자기들 봤을 때 앞으로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몽땅 잡아가서 학살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영천에도 곳곳에서 학살이 일어나는데요. 예, 보면은 이렇게 몇 명, 막 100명 단위로 죽은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미군 문서에도 그 당시 보면은, 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일기 영천, 일기 진실화의위원회 영천 보고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포도연맹 하면서 어딘가 보도연맹이라는 말, 여기 포도리그, 이렇게 보도연맹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와요. 이제 여기. 뭐, 다른 데는 막 다른 식으로, 다른 문서에는 다른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보도연맹 이렇게 해서 10월 항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보도연맹으로 가입을 시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금 이제 지금 수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의 문서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살지가 보면 자양면 돌바위, 영천댐, 그죠? 지금 입구에 일부는 숨을 여기인데, 여기는 이제 보도연맹원도 있지만 그 자양면 인근의 주민들을 많이 학살을 했어요. 왜? 그 당시에 영천 전투가 일어날 직전이잖아요. 그럼 이제 영천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북한 인민군이 저 위에서 온다.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 당시 보도연맹원 지서에 가둬뒀던 사람을 몽땅 없애라. 네,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와요.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제 이 전투가 보면은 이제 이 자연면 학살이 있었던 날, 이날 바로 8월 9일인가 이런데, 바로 이제 낮에 1시쯤 전투가 있어요. 이 부근에서 1시인가 12시인가 부근에 전투가 있는데, 전투 직전에 다 없애라. 정리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정리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오늘 전투 있기 몇 시간 전에 새벽에 학살을 못하게요. 이런 식으로 군 작전 명령에 나와 있어요. 이제 군 작전 명령에서 이 지역에서 지금 몇 시간 뒤에 전투를 할 때니까 전투 지역에 있는 잡아가둔 사람들, 주민들, 특히 남자들, 여자를 몽땅 죽여라.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몽땅 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원을 보면은 이 마을에 있다가 이제 여기는 마을 가까운 자양지서에 이렇게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가족들이 밥을 갖다 줬어요. 지서로 매일 갖다 줬어요. 한 사흘째 갖다 줬는데 밥을 들고 막 가니까 그날은 막 가니까 그 지서에 가니까 지서가 텅 비었더래요. 텅 비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제 그 진술을 하신 분의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그 텅 비어 있으니까 놀라가지고 지서 옆집에 물어보니까 새벽에 트럭에 실려서 사람들이 나갔다 그러더래요. 나가면서 저쪽 벌바위 쪽으로 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어머니가 이제 막 그 벌바위 쪽을 다 달려갔대요. 달려가는데 가는 중간쯤에 총소리가 탕탕탕 나더래요. 그리고 그 총소리를 듣고 이제 가서 시신을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못 오게 하는데 경찰이 이제 못 오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영천에는 그 정도인데 딴 지역에는 보면은 실제로 가족이 그 시신 수습을 하러 갔는데 가족까지 총살을 해요. 가족까지 학살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시신 수습을 못하고 바로 전투가 벌어지니까 피난을 가는 거예요, 가족들. 그 피난 갔다가 뭐 여름에 그죠. 그 며칠 피난 갔다 오면은 그 사이에 장마 비도 오고 뭐 그죠. 그럼 바로 시신이 그대로 다 이제 허물어지죠. 그 피난 갔다가 좀 한 뭐 열흘 있다가 오니까 고향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게 벌바위로 가 보니까 이미 시신이 형체가 없더라. 다 그거 섞여 있어서 누구 시신인지 분간도 못하고 그나마 이제 그 사람들이 분간하는 건 옷을 예전에는 집에서 해입했기 때문에 이 집에서 해입히면은 각자 바느질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주로 엄마들이 바느질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이제 내가 무슨 실을 썼고 무슨 단추를 달아줬고 그걸 가지고 분간을 해서 시신을 수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냥 밑에 요 인고면 아자골, 그죠? 유명하죠. 아자골. 여기는 인고면 아자골인데 그 뒤로 보면 절골 뭐 이런 데 여러 군데가 그런데 여기도 많이 죽였는데 여기는 주로 영천경찰서에 있던 사람들. 영천경찰서에 강면의 보도연맹원들을 이제 데리고 와 있다가
전투가, 영천 전투가 임박하니까 여기 끌고 가서 한꺼번에 전력에서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여기서 네, 그런 사건 현장이고요. 또 여기 보면은 그 남쪽에는 보면은 대창면에 채석장 골짜기, 채석장 지금 제가 이게 구글 카카오맵인데 이렇게 보면 채석장 자리가 이거 보이고 북한의 지도로 보이잖아요. 흑백이라도 그죠? 저기 무슨 표지막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는데 보일 겁니다. 그 바로 채석장 골짜기 거기서 많이 죽였고 그 다음에 어방리 용전이 계남권에서 죽였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그 지금 그 고경면 창아리에 그게 뭐 골프장 들어서 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죽였다. 그 제가 요 이제 고경면 여기는 조금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양민 피살자 신고서라고 이제 사대국회에서 이제 신고받아서 만든 그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여자 이름이 있어요. 이경호이라고 19살인데 같이 이렇게 끌려갔다가 이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같이 입산을 했다가 그 여성인데 입산했다가 자수를 했는데 이제 이 창화동 말무점 뒷산으로 한꺼번에 끌려가서 그때 죽을 때 같이 죽었다. 그래서 영천 쪽에 이렇게 자료 보다 보면 촬영 자료 보면 이경호 님이 있고 17살 황보연 님이 있는데 황보연 님은 이제 아버지가 황보씨라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죽었기 때문에 구전리 사람이라서 그래도 조금 뭐 이게 좀 스토리를 알 수가 있었어요. 가족 관계나 이런 걸. 근데 이경호 님은 가족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그 사연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19살 여성 입산자였는데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마을 주민들 만나보니까 직계 가족을 못 만났고 그 당시 입산자 중에 여성들이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요. 여학생들이 이제 같이 올라가고 이제 산에서 같이 총 들고 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뭐냐 하면요. 이제 이쪽 자료는 1960년 4.19 나고 나서 이제 그 유족들이 이제 그 진상규명 운동을 해요. 이승만 물러나가고 나니까 진상규명 운동을 하고 국회에 요구를 합니다. 이제 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국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듭니다. 양민 피살자 조사특별위원회 만들고 경남 뭐 이렇게 경북 그저 전라도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국회의원들 조사를 하고요. 그때 시군별로 유족들이 신고서를 냈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정확하죠. 전쟁 나고 뭐 10년 뒤니까. 지금 우리 2024년으로 치면 2014년에 있었던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때 죽은 사람의 내용을 신고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신고서가 있고요. 또 하나 또 자료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요즘에 경찰서에서 만든 거예요. 경찰서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전쟁 당시에 만든 게 아니고 나중에 이 경찰들이 자기가 뭐 사람들 이제 그 적법 절차 없이 이렇게 민간인을 죽여놓고 그 죽인 그 유가족이 일종의 사회 불만 세력이 될까봐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이 될까봐 이 유가족을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기 위해서 죽인 사람 한 명, 그 처형자 한 명당 6명 정도의 가족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감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주로 가족의 상태를 보고 이제 자기들 지침이 나와 있어요. 가족의 현재 그 사상과 충성심 정도에 따라서 심사해서 자료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고요. 아주 중요한데 지금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자료를 두 가지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유족이 직접 이렇게 신고하는 거니까 내용이 좀 정확하고 이쪽은 보면은 경찰이 가족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처형 사유를 가짜로 적어 넣는 거예요. 그죠? 가짜로 적어 넣는데 랜덤으로 적어요. 누구는 살인했기 때문에 처형했다. 누구는 남도당 심부름했기 때문에 처형했다.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적는데 남도당 심부름 이렇게 적다가 지루하면 살인 적고 지루하면 약탈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요거는 지금 샘플로 가져온 건데요. 맨 위에 보면 정립분입니다. 정립분.
옆에 생년월일을 보면 41년 6월 8일생입니다. 근데 정리뿐이가 50년 6.25때 죽었어요. 그럼 6.25때 몇 살이에요? 49살이에요. 9살인데 양민 피살자 신고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리뿐, 제가 추정컨대 이쁜이라고 평소에 불렀는데 호적에 올리다 보니까 정리뿐이라고 적은 거예요. 근데 이 이쁜이가 어떻게 죽었냐? 양민 피살자 가족이 신고한 걸 보면은 이게 한자로 적혀있죠. 4283년 9월 4일날 형 정동택이 군대 갔다가 탈영을 했다는 이유로 마을에 군인들이 와서 가족들을 총살했다. 그리고 친지들을 총살했다. 그 내용이 적혀있어요. 화산면 당직입니다. 화산면 당직. 여기 영천. 그런데 이쪽에 지금 경찰들이 적어놓은 자료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맨 밑에 보세요. 처형사유가 적혀있어요. 보이시죠? 더 키울까요? 보이나요? 11당시 요인 암살 방화 등 행위한 자 50년 7월 10일 처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10일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네? 46년 10월 항쟁을 말하는 거죠. 그럼 46년 10월 항쟁 때 요인 암살 방화를 했기 때문에 50년 7월 10일에 처형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쁜이가. 그럼 이쁜이가 46년에 몇 살이에요? 41년생이에요. 5살이잖아요. 5살. 그 5살짜리가 암살 방화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9살이 처형했다. 이렇게 너무나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확인해 보면은 지금도 지금 신청이 있고 지금 뭐 주민들 있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정리뿐이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허위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문서들이 있고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지금 보일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거 넘어가기 전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기 진실화위원회. 제가 1기 진실화위원회에서는 영천에서 신청인이 3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0여 명만 조사해가지고는 이 영천 지역 전체의 민간 학살의 그 정보를 밝힐 수가 없잖아요. 퍼즐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온 마을마다 다니면서 다 조사해야 되겠다. 이 양민 피살자 신고서에 이름 있는 사람 다 조사하고 경찰서 자료에 이름 있는 사람 가족이 혹시라도 생존에 있으면 다 조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526명 그죠? 조사를 해서 520여 명을 조사를 해서 그 보고서에 이렇게 올리고 그 이름기에도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나중에 그 이분들이 소송을 했는데 그 무렵에 그렇게 되니까 유족회도 만들어지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진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송을 하니까 양승태 사법문단에 의해서 양승태가 박근혜하고 거래를 했죠. 그래서 과거사 재판을 어떤 식으로든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영천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소송을 했어요. 신청이 아닌 분들도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승소를 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재판부가 신청인은 받아주겠다, 인정해주겠다. 근데 미신청인들은 자기들이 국가를 향해서 권리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해준다 해서 미신청인들은 다 패소됐거든요. 미신청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런 아픈 이제 상황이 있어도 일단 국가로부터 한번 미끄러졌죠. 좀 사찰을 받았죠. 그 다음에는 이기진실화위원회가 되니까 명천의 유족들이 이제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 당시 미신청이었던 분들 주로.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상황을 알게 된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을 하고 나니까 지금 99건인가 신청됐다 그러는데 그 중에 일부 이렇게 진실규명을 하면서 어떤 이유를 대냐면은 지금 그 이기진실화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뉴라이트 또 상임위원 그 이옥남 뉴라이트 인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좀 약간 모자라요. 좀 모자라서 경찰 자료에 여기 살인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살인이라고 적혀 있는 사람은 무조건 통과 못 시키겠다. 그래서 6명이 보류가 됐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6명을 살인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기각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운 나쁘게
랜덤으로 누구는 이제 남부당 10%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통과가 되고 똑같이 같은 마을에서 같이 끌려가서 학살됐는데 남부당 10% 적혀 있으면 못 좋아가지고 이제 그 경찰이 그렇게 뭐 그냥 쓰다가 잡으면 지루하면은 남로당 노력 제공 쓰고 또 쓰다가 지루하면 암살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운 좋게 그런 사람 먼저 통과가 되고 암살 이렇게 쓰인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통과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진화의 논리가 한마디로 전기불이 통과 안 돼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통과 못 시킨다. 그럼 빨갱이다 이 말입니다. 빨갱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지금 이기 진화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 측 위원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제 이걸 처음에는 기각을 시키려고 했는데 기각 못 시키게 이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류를 했어요. 왜냐? 영천에서 이렇게 되면은 영천이 시범 케이스, 제일 첫 시범 케이스고요. 이제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영천을 살인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이유로 통과 그 진실규명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각을 시켜버리면 딴 지역에도 뭐 살인 글자 쓰여 있으면은 그죠? 그리고 전국 다 그렇게 되니까 영천이 일종의 전선이에요. 최전선. 그 영천 방어선. 요즘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영천 방어선과 진도도 똑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진도 방어선. 이 두 개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두 개 무너지면 민간 학살 그 진상규명 자체가 왜곡되고 많은 피해자들이 그대로 기각이 되고 이제 이 진상규명이 엉망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항쟁은 국가 형성기에 분단정부 반대 세력이 분단정부 처음에는 자주적 근포운동을 하다가 이게 분단정부 반대운동으로 바뀌었죠. 이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항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진 그 4.19, 5.18, 또 87년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중항쟁의 원형이다. 그 이전으로 또 올라가는 4.1운동, 뭐 동아혁명까지 올라가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그 시기에 이제 40년 10월부터 이승만이 학살을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학살을 하잖아요. 54년까지 학살을 해요. 8년간 학살을 합니다. 일종의 내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전쟁도 보면 여러 관점을 볼 수 있어요. 뭐 국제전, 뭐 정규군의 전쟁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내전의 측면에서 보면 8년 동안 학살을 했고 이 8년 동안의 학살을 통해서 피를 손에 묻히고 이승만이 건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가 건국절 뭐 무슨 영화도 내고 하던데 그 손에 그만큼 많은 피를 묻히고 그죠? 그래서 건국을 한 건데 바로 그런 그 내전의 출발점이 바로 10월 항쟁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그 분단정부 반대를 하던 청년 활동가들 주로 청년들이죠. 요즘은 뭐 청년들이 이제 고령화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도 뭐 우리 40, 50대도 다 청년인데 예전에는 20대 그죠? 10대 후반 그런 청년들이 그 세대가 몽땅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영천의 한 마을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8년 무진생 전후에 청년들이 우리 마을에는 시가 많았다. 다 전쟁 때 그런 식으로 죽고 아니면 못 견뎌서 마을을 떠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한 세대가 그렇게 절멸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 이승만이 이제 나라를 세운 거고 분단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저는 이제 10월 항쟁이라는 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거청산이라는 것은 진실규명을 해야 되고 가해자 처벌을 해야 되고 피해자 비보상을 해야 되고 화해의 역사화를 해가지고 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어느 아침에. 그러니까 과거 정권이 잘못한 거를 극복하고 넘어가야 또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권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건 다시 되풀이지 하지 않도록 청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필수적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그럼 그 청산의 내용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진실규명 이거는 국가가 지금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해의 역사 이런 거 시민사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시민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그 논리들을 세우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 가해자 처벌, 사건 재발 방지 위해 법과 제도 정비, 역사기록 수정, 기업운동 확대, 반전평화의 시각사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물도 한 잔 안 드시고 네. 열강을 해주셨네요. 네. 네? 네. 네. 뭐 괜찮아요. 좀 이따 마시면 돼요. 지금 질의 시간이 원래 30분 이야기 있었는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렇게 좀 더 경례사 하시고 이렇게 해서, 1시간 지금 25분 정도 했어요. 20분 정도 했는데, 혹시나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이야기 듣고.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민간인 학살이 네. 지금 대구 경북에 좀 먼저 많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전국적으로. 네. 저는 뭐 지금 강의 내용 쭉 듣고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던 나는 그에 아직 정치판에서는 총이나 칼, 학살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여전히 진행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뭐 대구에서 살다 보면 좀 떠났다 다시 와서 본 대구를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말씀하신 20대 청년 신가들이 수많은 죽음으로 가신 분도 그렇지만 남은 가족들의 마음 속에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 죽음으로 연관되는 그 트라우마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뭐 강한 보수 어떤 힘에 대한 불복이 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까 대구 경북 지역에 왜 학살이 많았느냐 왜 물어봤냐 그러면 실제로 6.25 때 이제 대구 경북은 이제 북한이 내려오다가 이제 중단이 됐었었죠. 그걸 이제 뭐 미군의 이제 참전과 이제 뭐 북한의 보급 중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생각을 해보면 보급이 음식만이 아닌 군병력의 보급도 대구 경북 쪽에서는 아예 끊어졌다. 실제로 이제 남한이 북한에게 완전 점령되지 않은 건 이런 많은 민간인 학살로 인해 북한군의 군병력의 유입도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실제로 대한민국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건 결국 피 흘렸던 국민들이 이룬 거지 미군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힘은 아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너무 급진적인 건지 급진적인 게 아니라 원래 반대로 보수적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부나 미국이 남한을 지켜준 게 아닌. 하여튼 그 이야기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시작 부분에 아까 대구 경북에 학살이 많았냐. 그 학살은 전국적으로 많았고요. 근데 이제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인민군 비점령 지역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보도연맹 학살이 계속 있었어요. 반면에 이제 9월 이후에 부여희미자 학살은 좀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낙동강 전선 부근으로 폭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군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부, 경기도, 충청도 이런 데는 인민군 점령 기간이 7월부터 9월까지 있었어요. 그 뒤로 인민군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부여 혐의자 학살이 많았어요. 소설가 박완서 오빠도 그렇게 잡혀가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주로 부역자라고 9.18 이후에 그거는 집안 단위로 일가 단위로 학살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남 쪽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민군 폐잔병들, 지방 좌익들이 지리산 일대로 들어갑니다. 지리산, 회문산,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격대 활동을 하죠. 신발치라고 하잖아요. 태백산맥 책을 보면 전쟁 전에 발치산은 구발치고 전쟁 이후에 발치산은 신발치라고 그러는데 이 신발치를 토벌하기 위해서 국군 사단을 하나 만들어요. 11사단이라고. 이 11사단을 만들었는데 이 11사단이 제주 4.3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이 초토화 작전을 합니다. 그 초토화 작전 하면서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이 무더기로 죽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창 산청 함련, 그러니까 호남과 서부 경남 일대, 거기는 뭐 몇백 명 단위로 죽습니다. 한 마을에서. 그런 식으로 학살이고, 이렇게 호남, 경기 충청, 그 영남 이렇게 학살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다르고, 뭐 학살 그 숫자는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방대한 조사와 예. 유일하게 잘 들었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현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쟁점이 뭔지 알고 싶고요. 한편으로 보면 제가 이제 민주당하는 겁니다. 지금 때는 누가 그런지 정부 때 뭐 했냐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정부 시절에 선거가 내지 한계 뭐 이런 것도 네. 이제 과거사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뭐 5.18도 과거 청산의 과제고, 또 부마 문제도 과거 청산 과제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87년 그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과거 청산의 요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5.18부터 먼저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쭉쭉 하다가 민간 학살은 정말 늦게 시작이 됐어요. 민간 학살은 90년대 말에 노건디 사건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 예전에 분단 체제의 금기를 깨고, 그죠? 이제 이 빨갱이라는 이 벽을 깨고, 이제 민간 학살 유족회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 법 제정 운동을 해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을 만들어서 전국 단위의 민간 학살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공정에 의한.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제 이 위원회 만들 때 그 당시도 여야의 합의를 하다 보니까 한나라당에서 너무나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누더기 법이 돼가지고 억지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통과시키고 나니까 이제 그 제일 약점이 뭐냐면은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럼 위원 수를 이제 뭐 양쪽 여야에서 몇 대 몇으로 이제 임명을 한다. 그리고 민간인이나 시민사회 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 위원 구성에 보면 다 뭐 교수 뭐 10년 이상 하고 뭐 이런 굉장히 벽이 높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위원들한테 전권을 주고 이렇게 위원회를 굴리다 보니까 노무현 시절에는 그나마 돌아가요. 이제 노무현 시절에 그 임명된 사람이 위원장을 할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이제 그 이명박 시절에 임명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잖아요. 바로 뉴라이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 규명이 아니라 이제 진실 은폐, 새로운 국가폭력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1기 위원회는 5년 동안 활동할 때 1년만 뉴라이트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2기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그 유족들이 그 이전에 그렇게 이제 과거사법 개정해서 진실화해위원회 열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명박 정부는 안 한다. 그죠? 과거사 안 하겠다. 박근혜도 안 하겠다. 이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하겠다고 말해놓고는 금방 안 해줘. 임기 처음에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임기 다 끝나갈 때 이제 기본법 개정을 이제 그 여야가 합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시작을 한 겁니다. 2020년에 시작을 하면은 그때 이제 그 민주당 쪽 이제 위원장이 이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서 민주당 쪽이 위원장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위원이 9명 중에 5대4 해가지고 5가 민주당 쪽이고 4가 뉴라이트 이제 그 국민의힘 쪽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됐는데, 그 2년 딱 끝나고 나니까 지금 이제 그 뉴라이트 윤석열 이제 임명한 위원장이 되니까 완전 이제 뭐 제2의 부역자 심사기관, 제2의 국가폭력기관, 2차 가해기관 이런 식으로 지금 개판으로 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윤석열이 이제 뉴라이트 쪽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과거사 회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뛴다고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도 뭐 같이 이렇게 뭐 하여튼 제가 비속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같이 뛰면서 이제 뭐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 그리고 그죠? 뭐 오만 소리 하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그 조사 1국장이라는 사람, 조사 1국장을 민간 학살을 조사해야 될 사람을 국정원 출신을 뽑아가지고, 그죠? 그 국정원이 바로 가해 기관인데, 옛날.
그 가해 기간 사람을 국정원 출신을 뽑아니까 이제 국정원 출신이 이제 조사도 뭐 이렇게 간첩자인 줄 알고 나는 여기에 진실하게 간첩자로 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유족은 간첩이다, 유족은 사기꾼이다 이러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또 국회에서 마스크 안 벗고 그런 기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난리를 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유족들이 원하는 거는 올바른 진상 규명이죠. 그 이제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서 이걸 이제 좀 진실 규명을 받는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실 규명만 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배보상 법이 있어야 돼요. 뭐 개별적으로 소송에서 배보상을 받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일률적인 배보상법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이제 좀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교통사고도 그죠? 교통사고 나면은 피해자 그죠? 하잖아요 가해자가. 근데 국가가 가해를 그렇게 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배상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라. 그걸 이제 지금 유족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시민사회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피해자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유족만의 문제를 보지 말고 이거는 우리 역사가 바로 서느냐 마느냐 그리고 내가 같은 또 피해자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과거사 기억운동, 사회적 진실규명운동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또 덧붙여서 어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 목이 다시죠. 네. 그 건국된 당시 분단 정부를 반대하는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우리 1948년 10월 항쟁에 대해서 진실규명, 역사규명을 이렇게 너무너무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저는 한두 분 정도 강의가 뭐 재미없었다 아니면 너무 어려웠다 좀 그런 강의 소감을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강의 소감, 예. 교수님께 피드백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대구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대구 회장님은 강의마다 다니시기 때문에 강의를 제가 많이 듣고 다니니까 할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에 올림이 있는데 이게 속속 들어오게 아무리 빨리 말씀하셔도 다 들어올 수 있는데 10월 항쟁의 그 육아 속에 대보서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경호 선생님 한번 이야기 들을게요. 지금 유족분이신데 진화의 신청도 안 하셨어요. 가족분들이 여러 명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삼촌, 그죠? 조경호 선생님 한번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용인에서 오셨어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앞전에 인사를 드렸는데 제 친정이 용인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안 했는데 먼 길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영천 출신이면서 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족이 쉽게 이해가 폐가 망신을 했는 시간입니다. 특히 부전동이라는 데가 황보 집시가의 주변과 그분의 추천으로 우리 아버지도 많은 현대화 사상에 길을 잘못들 심같았어요. 그래서 또 그분이 잘나서 그런지 외할아버지가 사위 본다고 양조장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통해 삼성들도 다 공부하고 있는데 해방 후 4년 동안에 이런 역사 개목전에 가족이 전부 다 휩쓸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기 싫어서 전 영천을 떠나서 외가 쪽에 이모들 집으로 연쳐서 학교까지 졸업하고 통일공단에 다니면서 일하다가 지금 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천을 오늘 와보니까 길을 못 찾아가 한참 헤맸습니다. 영천이 이렇게 잘 되고 유족회가 이렇게 또 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다 밝혀주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부처적과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교수님께서 해주시죠. 예, 아주 조경영 선생님 오셔서 반갑고요. 사실 제가 그 일기 때 조사를 하면서 하도 이렇게 명단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조희림, 조희자림자, 그리고 그 일가족 조만자자를 지어하고 뭐 이렇게 그 조삼춘, 삼자, 춘자, 그렇게 그 가족들을 그 이름을 그대로 그 외우다시피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영천에서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유족을 만난 경우도 있고 일가족이 많이 죽었는데도 유족을 못 만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또 조경호 선생님이 올 초에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저하고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화에 신청도 안 하시고 유족회 활동도 그동안 안 하시고 해서 이번에 위령제 할 때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위령비에 아버님 이름도 있고 삼촌들 이름도 있고 또 고모부도 그때 이제 같이 돌아가셨으니까 고모부 학살됐으니까 고모부 이름도 있고 그리고 또 가족이 더 학살이 됐는데 그 다른 가족은 또 이름을 제가 못 밝혀가지고 그때 이제 이게 못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셨는데요. 이런 그 조경호 선생님 같은 분도 있고요. 사실 또 이렇게 지역에 가보면 또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연 하나에 이런 선생님들이 같이 유족들하고 연대해서 과거사 기억 운동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